은주야, 그동안 외로웠지? 오늘은 내가 위로해 줄게.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언니가 알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58세의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아꼈던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생인 은주와 남편에게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두 명의 여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퇴직하고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시련이 저에게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다면 저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가 7월 중순이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남편이 먼저 제안했죠. 시원한 바다나 보면서 더위를 식히자고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도 답답해했거든요. 남편은 3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만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단둘이 가기엔 심심할 것 같아서 은주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은주는 저보다 어렸지만 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동생이죠. 5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은주 남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을 때 은주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자주 은주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밥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죠. 남편도 은주를 많이 아꼈어요. 은주가 집에 올 때마다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주곤 했거든요. 저희 부부에게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이 있어서 집이 더 조용했어요. 은주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지냈죠. 속초로 가자고 했을 때 은주가 정말 좋아했어요. 바다 구경도 오랜만이고 저희 부부와 함께라서 더 좋다고 했죠. 이번 여행으로 기분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펜션 예약은 남편이 해줬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2박 3일이요. 방은 2개가 있고 거실도 넓고 부엌도 있어서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미리 장을 봐서 준비했죠. 은주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말이에요. 삼겹살, 새우, 조개, 그리고 소주와 맥주도 충분히 챙겼어요. 은주가 평소에 삼겹살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 은주가 제 집으로 왔어요. 남편 차로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은주는 여행 가방 하나랑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왔어요. 수박이랑 참외를 한 상자 사온 거였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차에 짐을 싣고 속초로 출발했는데 날씨도 좋고 마음도 들떴어요. 퇴직 후 첫 번째 제대로 된 여행이라서 남편도 설레하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바다에서 뭘 할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로요. 은주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 잃고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함께 여행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산들도 푸르고 하늘도 높아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남편도 라디오를 틀어서 옛날 노래들이 나오니까 우리 셋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속초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었는데 은주가 커피랑 간식을 사줬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뭘 해주면 은주도 뭔가 해주려고 하죠. 휴게소에서 쉬면서 은주가 말했어요. 이런 여행이 정말 오랜만이라고 남편과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잠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은주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오늘부터는 슬픈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자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이니까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펜션 위치를 찾는데 조금 헤맸지만 그것도 즐거웠어요. 은주가 지도를 보면서 길 안내를 해주는데 정말 웃겼거든요. 결국 펜션을 찾았을 때 바다가 정말 가까워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을 열자마자 짠내 나는 바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은주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감탄했어요.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바다 구경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근처에 맛집들이 많다면서 몇 곳을 추천해주기도 했죠. 펜션에 들어서니까 정말 예뻤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실제가 사진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은주가 계속 감탄하면서 기뻐했고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죠. 방은 2개였는데 하나는 저희 부부가 쓰고 다른 하나는 은주가 쓰기로 했어요. 은주 방도 바다가 보였는데 은주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런 뷰에서 자면 꿈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연신 감탄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바다로 나갔어요. 펜션에서 해변까지는 걸어서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담그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해변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조개 껍데기도 주우며 놀았어요. 남편도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바다랑 같이 나오게 포즈를 취해보라고 웃으면서 찍어야 예쁘게 나온다고 하면서요.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저와 은주 둘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재료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싸먹고 새우와 조개도 삶아서 먹기로 했어요. 은주가 도와줬어요. 남편은 소주를 따라줬어요. 잔이 비면 바로바로 채워주면서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평소보다 말도 많이 했고 농담도 하면서 우리를 웃게 해줬어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은주도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시절 얘기, 결혼 초 얘기, 그런 추억들 말이에요. 연애 이야기도 하고 첫사랑 얘기도 하면서 깔깔 웃었어요. 은주가 남편과의 추억도 많이 얘기했어요. 남편이 프러포즈할 때 장미꽃 99송이를 들고 왔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슬퍼했는데 나중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도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심심했는데 이렇게 여행 와서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은주가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마신다고 하면서 계속 잔을 비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날 유독 피곤했어요. 여행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바빴거든요. 장도 보고 짐도 싸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차 멀미도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자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은주는 더 마시겠다고 했어요. 아직 일찍이라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잠들었어요. 정말 피곤했거든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금세 깊이 잠들었죠. 그런데 새벽 1시쯤 목이 말라서 깼어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뭔가 이상한 소리였거든요. 숨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거실 문 틈새로 살짝 들여다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파에서 남편과 은주가 옷을 벗은 채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은주에게 정말 예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 은주에게 괜찮다고 민정이는 자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그리고 제 절친한 친구가 제가 잠든 사이에 이런 일을,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은주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걸 남편이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가 고개를 저으며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주를 더 세게 끌어안으면서 쉿하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게 계획된 일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서 그 소리까지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은주가 제가 깨어 있다는 걸 알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와서도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짓을, 그리고 은주도요. 하지만 은주의 반응을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거부하는 것 같았는데, 술에 취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은주가 피해자인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친구와 그런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죠. 계속 뒤척이면서 그 장면이 꿈속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7시에 다시 깼죠.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실로 나가보니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침대에서 자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소파 주변에는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은주의 옷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은주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은주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고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젯밤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였어요.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거실로 나갔어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주면서 최대한 평범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은주랑 이야기하다가 취해서 그냥 소파에서 잤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단순히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9시가 넘어서야 은주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방에서 나온 은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은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은주가 아침을 많이 못 먹었어요. 속이 안 좋다고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만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 물어봤는데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쉬고 있겠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과 저만 밖으로 나갔어요. 속초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죠. 속초 시내를 구경하면서도 남편이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제가 뭘 말해도 대충 대답했어요.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은주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걱정? 정말 걱정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은주는 계속 만나자는 제 연락을 피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은주 집으로 직접 갔어요. 은주가 사는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가는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연락하면 또 핑계를 댈까 봐서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 나왔어요.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제 목소리를 듣고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문을 열어줬는데 은주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원래 통통한 편이었는데 확실히 야위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고 얼굴색도 안 좋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커튼이 닫혀져 있어서 어둡고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평소 깔끔한 은주 같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은주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답답했어요. 평소에는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사이인데 그날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나 다 봤다고 말했어요. 직설적으로 말했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은주의 어깨가 떨렸어요. 뭘 봤다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속초에서 은주와 남편이 한 일을 봤다고 했어요. 새벽 1시쯤 물 마시러 나갔다가 우연히 본 거라고 설명했어요. 은주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만 주르륵 흘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언니한테 면목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은주가 원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정말 원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계속 술을 따라주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은주에게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남자가 그리울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갑자기 은주 손을 잡으면서 예쁘다고, 죽은 은주의 남편이 부럽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은주가 거부했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했다는 거죠.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충격적이었어요. 은주가 계속 거부했는데도 강요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은주를 이용한 거죠. 그때 은주는 술에 많이 취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몸에 힘도 없었고 의식도 흐릿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은주를 소파로 끌고 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은주를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친구인 은주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제 남편이라는 것도요. 은주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그날 술을 안 마셨으면, 더 확실하게 거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은주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라고, 은주는 피해자라고 했죠. 가장 괴로운 건 저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했어요. 30년 친구인 저를 배신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만날 수 있겠냐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은주가 이제 우리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제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30년 친구라고, 은주가 물러날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은주는 제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면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은주의 고통을 본 후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거든요. 우리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속초에서 있었던 일말이라고 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 다 안다고 했어요. 은주한테 뭘 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냐고,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 은주의 언니인 미희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은주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은주가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했어요. 만날 때마다 멍한 표정으로 있고 말도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은주 언니가 또 전화했어요. 은주가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면서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상담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주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편 편을 들 수는 없었거든요. 은주가 상담센터까지 가야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그 원인 제공자인 남편과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했어요. 남편이 30년 결혼 생활을 그냥 버리자는 거냐고,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말이에요. 딸은 어떻게 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한 번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주한테는 평생 트라우마가 될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딸도 이런 아빠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대부분이 저를 말렸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혼자 살기 힘들다고, 남자들이 다 그렇다면서 그냥 참고 살라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 심했어요. 시어머니도 반대했어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한 번 실수로 30년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대부분이 충격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은주를 버리고 남편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은주도 저를 만류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건 은주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선택한 거라고 했죠.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이 더 절실하게 용서를 빌었어요. 매일 무릎 꿇고 빌었고, 꽃도 사오고, 편지도 써서 주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런 일은 더더욱 그렇죠. 남편의 눈물이나 사과가 진심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가장 힘든 건 딸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딸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는 딸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은주 이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와 이혼하기로 했다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서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딸이 한참을 울더니 엄마 선택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은주 이모가 피해자라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혼이 성사됐을 때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후련하면서도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의지해온 사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혼 수속이 끝나고 며칠 후 은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였어요. 상담사 선생님과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고소라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주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은주가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됐다고 해요.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남자들에 대한 공포증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하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사가 이런 트라우마는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평생 고통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치유도 어렵다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은주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어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쉬쉬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은주가 고소할 거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럴 리 없다고, 은주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빌었어요. 은주를 설득해달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사과하겠다고, 치료비도 다 대겠다고, 위자료도 더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은주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날 밤 목격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30년 남편의 범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주를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진술했어요. 은주가 거부하는 모습, 남편이 강요하는 모습, 은주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딸에게 다시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번엔 아빠가 법정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해야 했거든요. 딸이 처음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은주 이모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딸도 이해했어요.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니까 딸도 아빠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다행히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황혼기 부부 동반 여행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정말 창피하고 괴로웠어요.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시선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들은 동정하는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시선으로 보기도 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만드느냐는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분들은 대부분 저를 지지해 줬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이런 일들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서 그날 밤 일을 다시 진술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주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변호사가 제 증언에 대해 여러 가지로 흔들려고 했어요. 어둠 속에서 제대로 봤는지, 혹시 오해한 건 아닌지, 술을 마셨으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제가 새벽 1시에 물을 마시러 나간 이유, 그때 들었던 소리의 특징, 거실 문 틈새로 본 정확한 상황, 들었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남편의 변호사가 계속 흔들려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주의 증언이 가장 중요했어요.
은주가 법정에서 그날 밤 일을 상세히 말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거부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은주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은주가 말하길, 처음에는 남편이 단순히 위로의 말을 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남편이 은주를 끌어안으면서 예쁘다고, 자신도 외롭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은주에게 괜찮다고, 민정이는 자고 있다고 속삭이면서 더 세게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은주가 술에 많이 취해서 몸에 힘이 없었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제가 깰까봐 조용히 거부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은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거부했는지, 그런데도 남편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면 제가 깰까봐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됐어요. 은주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면장애, 우울증, 남성 공포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그날 밤 사건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상담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은주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설명했어요. 이런 성적 트라우마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담사가 말하길, 은주가 처음 상담받으러 왔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고 해요.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우울했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날 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지, 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는지 계속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고 해요. 검사가 이런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어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했어요. 검사가 특히 강조한 건 이런 사건이 황혼기 부부 동반 모임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고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했어요. 이미 이혼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남편의 변호사가 주장한 건 남편이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날 밤에도 술에 많이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일회성 일탈이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그런 변명을 일축했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걸 알면서 강제로 추행한 건 명백한 범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실수였다고, 술에 취해서 한 일이라고, 은주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판사는 엄중한 판단을 내렸어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크다고 인정했어요. 판사가 특히 강조한 건 이런 사건들이 가정 내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할 때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상관없이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은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성범죄자 등록도 해야 했어요. 판결이 나온 후 은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밝아졌어요. 딸이 한국에 왔어요. 학기 중이었는데 급하게 온 거였어요. 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었어요. 딸도 아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선택은 옳았다고 지지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초 여행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58세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정에서 30년 남편을 상대로 증언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도 몰랐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아빠가 성범죄자가 되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제 선택을 지지해줘서 힘이 됐어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남편 친구한테 추행을 당했는데 참고 살고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시댁 친척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숨겨져 있어요. 피해자들이 혼자 고통받고 있는 거죠. 가해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하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황혼기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평소에는 점잖던 남성들도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쉬쉬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일수록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주변의 시선,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주의 용기 있는 고발이 더 의미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 후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가 많아요. 남편 수입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생계를 꾸려야 하니까 부담이 컸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잃은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일은 더더욱 그렇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정말 좋아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고 서로 위로가 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동안 집안일에만 매여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상담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딸도 자주 안부를 물어봐 줘요.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딸이 말하길 엄마가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다고 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도 하고요. 아마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낫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요. 은주는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새로운 취미도 찾았고 사회 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은주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증언해줘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고, 저 덕분에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우정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우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5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나이나 가족 때문에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비록 힘든 과정이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센터도 있고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해요. 가해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즉시 멈춰야 하고 술에 취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들어요. 은주를 보호할 수 있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